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0.5%로 유지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1.3%로 전망했는데요. 석 달 만에 1.1%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겁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확장적 재정 기조는 계속될 건데요. 과연 적절한지 의견은 분분합니다. 네, 또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도 관심입니다. 이 평균 물가 목표제가 거론되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종욱 서울예대 명예교수,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종욱 교수님, 오늘 뭐 성장률을 마이너스 1.3%, 뭐 석 달 만에 아주 뚝 떨어뜨린 건데 지금 코로나가 심각해지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시나리오를 짤 때 한국은행 그 OECD도 지난번 짤 때 보시면 레인지를 늦게 줬어요. 범위를 코로나가 한 번 히트하면 마이너스 0.8이지만 두 번 히트하면 마이너스 2.0% 간다. 그렇게 마이너스 0.8로 가게 되면 내년에 21년도에 경제 반등은 약 2.1% 정도 하는데 만약에 2.0%로 떨어지게 되면 내년에는 뭐 마이너스 1.4%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더블 히트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에 대한 시나리오를 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심지어는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이너스 1.3%하고 있지만 저게 1.3%가 유지되려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3분기, 4분기의 평균 성장률이 각각 1.8% 정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1.8%? 1.8% 정도 나와야 그렇게 되는데 그게 성립하지 않으면 이 마이너스 2%도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이제 한국은행 자체 내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를 하면서 겨울까지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 마이너스 2.2%까지 내다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뭐 경제연구원에서 경제전망 발표할 때마다 이런 상황을 이제 직면할 때가 가끔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변수가 있을 때 항상 경제전망의 전제를 깝니다. 그 전제가 중요한 것인데 기존 5월 달에 한국은행의 전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상반기 중에 정점을 찍고 완화되기 시작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마이너스 뭐 0.2 이렇게 전망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전제가 바뀌면 나머지가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전제는 3분기 고점을 찍고 완화되느냐 아니면은 하반기까지 내내 2020년 내내 계속 지속되다가 내년에 완화되느냐. 뭐 최악의 조건은 내년까지 계속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제를 시나리오로 깔고 전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제가 이제 5월 달에 했던 것과 크게 바뀐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수정 전망치를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뭐 이것도 뭐 예상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재확산되는 그런 경로에 있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한 2주 전에 만약에 발표했다면 훨씬 이 숫자보다는 훨씬 괜찮은 숫자가 발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재확산이 계속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전제로 다시 재전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저희가 앞에서도 잠깐 이제 토론을 했었는데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이 된다면 지금 마이너스 1.3% 전망 자체도 좀 의미가 없을 수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OECD나 IMF나 월드뱅크나 한국 경제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낙관적으로 전망했었던 그런 근거도 상반기에 조기 종식을 시켰다, 안정화시켰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른 나라들이 경제 충격,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마이너스 10%까지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그 근거가 바로 셧다운이거든요. 셧다운을 얼마만큼 이행해 나가는가. 지금처럼 조심해 가면서 방송하고 조심해 가면서 교육 사업하고 조심해 가면서 여러 영업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영업을 그냥 종료하는 것은 또 천지 차이거든요. 말 그대로 제조업의 생산성이 크게 둔화되고 서비스업 가동률도 엄청나게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셧다운, 이 강제 조치 3단계까지 이어진다면
그런 것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수 회복이 그러니까 미미한 내수 회복, 3분기에 걸친 그런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예. 2분기 충격에 이어서 3분기 충격 고스란히 올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감이 도는 상황인 것이죠. 올해 실제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한다면 이게 외환위기 이후에 22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예. 과거에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률 했던 때가 2차례 정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1980년에 마이너스 1.6%, 근데 68년도에 우리 55.1%가 있는데 우리 언론에서 이런 얘기 꼭 좀 해드리고 가고 싶어요. 네. 한 해의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우리 건투 선수도 한 번 있잖아요. 2번 다운을 하면 일어설 수는 있어요. 근데 2번째 너무 심하게 맞았다. 그럼 못 일어서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외환위기 때도 마이너스 5.1%인데 심하게 맞았지만 한 번 맞았다가 다음 일어섰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 가지고 1분기에 지금 마이너스 1.3%, 지금 2분기에 마이너스 3.3% 했는데 올해 만약에 우리가 뭐 마이너스 2.1%를 하더라도 내년에 연급해서 이 정도만 심하게 맞지 않으면 경제가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정책 당국자가 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에 너무 집착하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분기에 있어서의 한 방 맞는 거는 다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당국은 올해를 어느 정도 하고 올해 만약에 마이너스 2.1% 가면 내년에 우리가 한 마이너스 1%에서 0% 가도 괜찮아요. 네. 이런 식의 전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너무 언론에서 뭐 1, 2분기 너무 네거티브 마이너스라 해가지고 너무 위기의식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옛날에 미국발 금융위기의 문제였거든요. 김 실장님, 네. 뭐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성장률이 낮아졌으니까 네. 한국이 뭐 기준금리를 좀 더 낮추거나 아니면은 뭔가 굉장히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좀 더 분명히 해서 무슨 조치를 발표하거나 뭐 네. 이랬어야 되는데 네. 그냥 유지를 했어요. 경기 부양책을 뭐 소위 이제 경제학의 기본 그 두 가지로 나누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할 때까지 다 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을 가지고 경기 부양에 힘을 써야 되는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만한 카드도 마땅치 않고 특히 지금보다 더 사태가 진전이 되면 지금 이 순간에 금리를 인하하거나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때리면 그 밖에 나머지 어떤 카드가 사라지는 것이 되니까 지금서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 이 스탠스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겠다. 예, 예. 그러니까 인상 인하가 아니라 동결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맞겠고 선진국들도 지금 0% 기준금리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만 추가적으로 인하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사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목표가 말 그대로 물가인데요. 물가 안정이었는데 물가 안정보다는 경제 회복이라는 것을 좀 초점을 두겠다라는 표현을 좀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호고요. 예. 다만 부동산 정책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또 부동산 경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으니까 또 염려해야 하는 바가 또 있습니다. 그런 예, 것들을 감안해서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두고 지금과 같은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겠다. 그것만으로도 완화적인 확장적인 통화 정책이니까 그렇게 펼쳐나가겠다라는 계획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최근에 부동산이라든지 또 주식 과열이 이번 금리 조정하지 않은 배경이 또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이 많으면 뭐 주식 시장이 좋아지는 거는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근데 유동성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자꾸 이제 부동산을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학교에서 투자를 수단으로 가르치는 것 자체가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 내지 채권, 그다음에 금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정부가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주식과 주식 채권하고 금, 은 네. 이런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 경제 논리를 우리 학자들이 강조하는 가운데 하나가 텍스트북에 개인들이 더 나은 삶을 가지기 위해서 저축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뭔지 봐라. 네. 그러면 투자해서 만약 부동산에 얻는 수익보다도
만약에 주식이라든지 채권 투자해서 얻는 수익이 크다면 당연히 그렇지 같지 않겠습니까? 네, 네.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도요. 가만히 보면요. 10년 사이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럼 10년 동안은 그럼 사람들이 왜 부동산을 안 가느냐? 주식과 채권에 투자했을 때 나오는 수익이 좋기 때문에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 그 국토부에서 부동산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만큼 주식 쪽에 기업들이 수익이 개선되고 네. 성장을 창출하는 쪽으로 정부가 좀 더 인풋을 하면 사람들이 기대 수익을 찾아서 간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초 체력과 이 유동성 장세 사이에 괴리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이제 금융위에서도 조금 이제 조심을 하긴 하죠. 네. 예. 근데 상황이 지금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이제 예. 확장적 통화 정책은 유지한다고 하지만 예.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한국은행이 금리 이외의 어떤 대책을 좀 추가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채권을 더 국채를 좀 계속 사들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뭐 미국과 같이 이제 우리 양적 완화에 해당하는 거를 좀 할 텐데 지금 이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올 1년은 중소기업이 어렵지만 내년에 들어가면 대기업도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어려워서 하나 힘들게 되는 거는 굉장히 충격이 너무 크잖아요. 고용도 마찬가지. 사실 대기업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한국의 중산층을 배출하는 하나의 기반이 되거든요. 그때 되면은 정부가 그런 그 어려워지는 우리나라 기관 산업을 지금 이제 융자를 해주는데 그쪽 채권 자체를 사주는 것도 좀 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부분에서는 중앙은행이 크게 해줄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부가 보정을 쓰고 보정을 쓰고 네. 저금리로 아예 한 연장 자체를 2년 내지 3년을 해준다. 네. 이런 거는 이제 정부와 더불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소상공인의 어려운 부분에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거는 저금리 상태 말고는 크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대기업들도 무급 휴가에 들어가고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이런 상황인데 네.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말 그대로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 운영자금 마련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벌고 덜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월 꼬박꼬박 들어가는 그 자금 마련 자체가 안 돼요. 자금 마련 자체가 안 되니까 창업할 때 큰 돈을 부채를 짊어지잖아요. 근데 운영자금 마련이 안 되니까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부채에 의존합니다. 지금 기업 부채를 이제 구분을 해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중소기업과 더 중요한 게 소상공인 부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운영자금 마련이 안 되니까 작은 규모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부채에 의존하는데 이걸 이제 못 갚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폐업이고 도산인 거가 되겠죠. 그때 이제 위기가 발생하는 것인데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전체 이제 취업자가 한 2,700만 명 정도 되면 대략 한 700만 명 정도가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일자리입니다. 특히 이 일자리를 본인 이제 1인 자영업자도 있지만 고용인을 데리고 일하는 고용주 입장을까지 고려를 한다면 고용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데 자영업자들이 이제 버티다 못해서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내내 지속될 경우라면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폐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때는 이제 부채를 갚는 그런 능력마저도 훼손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의 정책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해야 되겠지만 이런 운영자금 마련 자체가 안 돼서 폐업이나 도산 위기에 처한 그런 영세 업체들을 일시적으로나마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 이런 과정에서나마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지금 또 하나 이제 걱정스러운 게 이 1차 코로나 쇼크 왔을 때가 그 2월 말, 3월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돈을 빌려줬는데 예. 보통 다 6개월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이 다가오기 때문에 9월 이 전후에서 상당한 위기를 맞을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뭐 무급휴직도 많이 하고 명예퇴직도 많이 시키고 뭐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걱정하시던데. 왜냐하면 이제 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업을 운영할 때 모두 자기 자본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요. 기업이 은행을 통해서 운영자금으로 쓰는 돈이 사실 시설 투자 자금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운영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나 기업인이나 돈의 흐름이, 그러니까 영업이 돼서 돈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의 흐름이 없으면
운영 자금에 대한 이자도 아무것도 못 갚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에 대한 상한도 있지만 운영 자금에 관련된 이자 지급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현금 흐름 없으면 일단 뭡니까? 설비 자금에 대한 이자도 못 갚으니까 운영 자금을 줄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근로자 휴직과 네. 단축 근무나 그렇죠.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 운영 자금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현재 운영 자금 부분에서 이 기업들이 막 그 운영 자금이 안 돌아가지고 휴직하고 그다음에 이게 해고하는 게 있다 그러면 정부가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요. 이 자체가 왜 그러냐면 어떻게 나서야 되느냐 하면 이번에도 CGV 같은 경우에도 휴직이 들어가더라고요. 네네. 예. 그럼 CGV 같은 경우는 보면 대기업이니까 딱 보면은 지난 한 3년 내지 5년 동안에 이 기업들이 어떤 쪽으로 어떻게 현금 흐름이 있고를 다 알아요. 국세청이 다 알아요.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근무 안 하는 만큼에 대해서 임금은 완전히 못 받더라도 그 사람의 가족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그 가족에 대해서 뭐 2분의 1의 임금을 준다든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친구도 중소기업 하는데 네.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자 매출이 없으니까 현금이 없어.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고는 못 하고 사내유보가 뭐라고 이제 월급을 드리는데 아니 저 가정에도 월급 받으면 저축하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비도 갈 건데 네. 그런 상황이 제대로 못 주니까 자기 마음도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도 올 연말까지 버틸 수 있을지 예, 예. 이제 이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거는 과거 데이터를 보고 좀 더 기업 친화적으로 정책을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지금 제가 예. 무급휴가 말씀하시죠. 관련해서 예.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체감 갈 수 있게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고 네네. 싶은데 예, 제가 예.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 몇몇 말 그대로 코로나19에 충격이 집중된 산업들, 면세점업, 그리고 여행업, 그리고 비행 그 항공 승무원들 예. 이런 쪽에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무급휴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월부터 지금 이제 9월이 다 돼 가는데 예. 이 거의 반년 이상을 굉장히 이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수준의 뭐라고 해야 되나 급여를 가지고 지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항공 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3,000명 근로자가 있으면 그중에 10%만 현재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국내 여행을 중심으로. 나머지 90%는 무급휴직이 장기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급휴직자들이 예를 들어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겸직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것도 법에 저촉이 되고, 된다고 해서 네. 그것을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 계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도. 그러면 갑자기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이 무급휴직자나 유급휴직자들 포함해서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전시 상황을 반영해서 이분들의 이제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뭐 겸직을 허용해 준다든가 일시적으로 그런 어떤 이 근로나 고용 정책에 있어서의 좀 상시적인 대응책 이런 것들 좀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또 지금 네. 갑자기 듭니다. 근데 그 요즘 젊은이들과 뭐라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 말이에요. 아니 그냥 숨만 쉬어도 네. 월에 얼마가 들어가는데 휴직하면 그냥 그다음부터 뭡니까? 숨 쉬는 만큼 빚은 늘어나는 거죠. 네. 네. 특히 젊은 사람들의 그 부채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예, 예. 이 젊은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숨만 쉬어도 월에 얼마 들어간다. 어? 정부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누구한테 얼마나 지급을 할지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에 우리 통화 정책을 잠깐 얘기하다가 지금 또 재정 정책 컨셉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신문 칼럼에 어떤 주제를 넣었냐면 재정 지배라는 단어를 썼어요. 재정 지배. 재정 지배, 네. fiscal dominance. 이게 뭐냐면 통화 정책이 재정 정책에 뭐라고 해야 되나 휘 흔들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너무 많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적자 재정을 펼쳐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정부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이자 없어요. 부담이.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나중에 코로나19가 만약에 종식이 된다. 예를 들어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이 네. 돼서 내년 초에 개발이 되고 그런 것들이 보급되면서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경기가 급반등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글로벌리 금리를 정상화해 나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재정 지배 때문에 너무 많은 국가 채무 때문에 금리를 적정하게 인상할 타이밍이 오더라도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 채무에 의존해서 지금 이 상황을 버티는 거 중요하지만 빚에 의존해서 경제 정책을 펼칠 때는 반드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네. 세수를 고려한, 그러니까 세출이 돼야 된다. 세수를 고려한, 그러니까 세수를 고려하지 않는 세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경기 부양과 상관없이 세수로 연결되지 않는 그냥 일시적인 어떤 미방비책으로 미봉책으로 뭐 이렇게 재정을 투입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네. 그런 재정을 투입했을 때 한 단위 재정 투입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민간 투자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세수로 연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무작정 채무에 의존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 보기에만 좋은 그런 정책을 입안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재정 지배 걱정 상황이긴 한데 정부 여당이 이제 2021년 예산 편성을 위한 회의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뭐 당에서는 확실하게 이번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된다. 예, 예. 당장 빚은 감내하고 가자. 이런 입장이 분명한 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로는 민간 부분의 수요가 워낙 줄어드니까 침체되어 있으니까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이제 경제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가운데 하나가 어느 나라의 경제를 보든지 간에 재정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추정하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재정 정책을 취하면 그것이 분명히 경제에 효과가 있는데 그 경제가 효과가 있는 걸 갖다 우리가 성수 효과라고 하거든요. 네.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1원을 투자하면 민간 부분에 어떤 투자에 영향을 미치느냐, 투자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느냐 성수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 성수 효과를 유도할 때 가정하는 것이 무한대를 가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추정을 할 때 정부의 재정의 비효율성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재정을 많이 풀더라도 실제로 나중에 해보면은 그 효과가 정부가 생각하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큰 정부의 비효율성을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럴수록 정부가 제가 아주 자주 강조하지만 현명해야 된다. 정말 이거는 효과가 안 나는 거라 생각하고 지금 우리 헌법에 보장되는 생존권에 문제 관련된 사람은 당연히 이전 소득을 지출해야죠. 그렇지만 성장 동력을 창출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뭐냐면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국회와 정부가 기업인들을 갖다가 기운을 돋우고 또 미래를 열게 하고 이렇게 하면 기업인들이 활동하기 위한 불확실성만 줄여줘도 네.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정책에 절대적 의존을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아무 효과를 못 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미국 쪽으로 조금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잭슨홀 미팅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맞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 이번에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뭐 단연 이제 주목을 받았던 그 단어가 이제 AIT, 그러니까 평균 물가 상승률 타겟팅이라는 그 기법인 거죠. 평균 물가 상승. 평균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A, 말이 좀 average. 어려운데 어떤 좀 건가요?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정책은 물가 안정 목표제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물가 안정 목표제는 다시 말하면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을 정해놓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물가 안정 목표제 하에서 안정적인 물가, 가장 이상적인 물가를 2%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2%를 밑돌면 금리를 조정해서 2%라는 그 물가 상승률을 맞추기 위해서 금리를 결정한다. 이게 물가 안정 목표제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단어가 붙은 게 average, 평균이라는 단어가 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미국이 물가 상승률이 당연히 2%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물가인 거예요. 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됐을 경우 네. 물가가 2%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바로 그럼 금리를 올려야 될 텐데. 그렇죠. 금리를 바로 올려야만 할 2%를 텐데. 맞출 수 있는데 네. 평균적으로 계속 2 밑에였으니까 2%를 밑돌았으니까 평균적으로 2%를 상당 기간 웃돌더라도 그냥 금리 조정을 하지 않겠다.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런 식으로 조정하겠다. 다시 말하면 물가가 이제 크게 반등하는 한이 있어도 지금과 같은 완화적인 기준금리 스탠스를 유지하겠다. 이게 뭐냐면요. 앞에 제가 한국은행에서의 얘기도 해드렸지만 초점이 중앙은행의 초점이 물가 안정도 있지만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더 중요시하겠다. 경제 회복.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계속 완화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발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파월 의장이 발표를 한다면 증권 시장에는 조금 좋은 영향이 오겠네요. 그런가요? 굉장히 불확실성이 완화되죠. 그리고 낮은 금리가 계속 유지되겠구나. 코로나19가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종식되면 예. 기준금리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런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근데 금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정적으로 한 2022년까지는 계속 유지되겠네라는 생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외에도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금이라든 은 또는 비트코인 이런 데에도 조금 상승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네. 이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면 FRB가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사실이 저 정책이 왜 저렇게 대단하냐 하면 지금 저 센텐스는 그동안에 우리 거시경제 정책이나 통화 정책에서 교과서마다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경우는 뭐냐면 과거에는 2%의 목표가 있으면 네. 2%에 접근해 가게 되면 선제적 조치를 취했어요. 통화 정책의 제일 중요한 것이 프리엠프트예요. 선제적 조치였어요. 한번 보십시오. 2008년 금융위기 미국 금융이 났을 때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어요. 왜냐? 미리 인플레이션 안 한다 했는데 이거죠. 이제는 아니다 이거야. 이제는 2% 넘어서더라도 평균을 내 가지고 2% 하니까 선제적 통화 정책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포웰이 저 연설했을 때의 잭슨 홀의 주제가 앞으로 10년의 통화 정책을 어떻게 우리가 펼쳐나갈 것인가가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거를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올 9월달에 이제 최종 발표한다는 건데 네. 그만큼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두려워해서 4년적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저기에 문제는 뭐냐면 에버리지를 몇 년을 나눌 거냐는 거죠. 아, 평균을 언제 평균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나눌 때 5년을 나눌 거냐, 예. 4년을 나눌 거냐. 그럼 뭐 올해 만약에 뭐 3% 되더라도 내년에 2%다 그러면 아주 저 중앙은 입장에서는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에 이제 에버리지를 개월로 할 건지 연으로 하도록 연으로 하면 몇 년을 할 것인지 이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이거는 텍스트북 측면에서 보면 큰 변화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결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